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차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밝혀진 것 외에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노가 느끼지요. 경찰들이 좀 빨리 앞서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좀 조치를 하셔야지. 그지? 입장에서는 그런 걸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지요. 그거 봤을 때 일단은 그쪽 동네에서 다 그 사람들이랑 같이 단합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철저하게 계속 주기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파출소과 경찰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국가에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미리 돌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생각하기도 힘들고 상상조차 힘든 일이 일어났었죠. 염전에서의 섬 노예 사건.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의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AI 예방적인 살처분 옳습니까? 인데요. 몇 번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909님은요. Yes,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살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백신을 맞춰서 예방하려면 더 많은 자금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100% 예방이 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하던데 살처분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5689님은요. 노, 예방 방법이 살처분밖에 없는 것인가요? 뉴스에서 대량으로 살처분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부에서 다른 대책을 내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5689님 이 의견 화면에서 보니까 정말 끔찍하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잠시 뒤에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희종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네, 이번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최영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소치입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동계올림픽 취재 현장을 취재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의 이 경기장 안에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저 경기는 네. 하이 디맨드라고 해서 네. 티켓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국가별로 할당해서 티켓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금 전 한국 시간으로 6시 50분에 한국의 박세영 선수와 러시아로 귀한 안현수 선수가 쇼트트랙 남자 1500m 예선에서 맞붙었는데 여기는 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쇼트트랙 1500m 경기 예선전이 시작됐습니다. 관심을 모은 안현수, 조로안 선수와 우리 선수들이 정면으로 맞붙었는데요. 네. 박세영 선수가 2조에서 3위, 진다운 네. 선수가 3조에서 1위, 진다운 선수가 3조에서 1위로 골인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은 빅토르 안현수가 네. 박세영과 2조에서 나란히 맞붙어서 1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빅토르 안현수 선수가 이제 1위로 중결승을 이제 통과했다는 거죠. 네. 우리 네네. 최 기자 보실 때 참 어렵습니다만요. 안현수 선수 또 우리 선수 참 물론 생중계를 통해서 봐야 되겠으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곳 언론에서도 안현수에 네.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아, 그렇군요. 뭐, 네.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선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실력도 세계 최정상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안현수는 네. 아시다시피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8년 만에 올림픽 네. 무대에 복귀했는데요. 네. 지금 현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몸놀림이 전성기 때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네. 나이를 먹었는데 전성기 시절로 이렇게 몸놀림이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있었죠. 단체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바로 이제 네. 러시아의 이 신의 리프니츠카야, 뭐 소치의 코마네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카야 선수가 우리 김연아 선수의 새로운 라이벌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사실 경기 전부터 일부에서 그런 추측들이 흘러나오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현장 막상 올림픽 개막 후에 현장에서 보는 감은 네. 더 그런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무엇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네. 소치 올림픽을 개막하면서 네.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 실제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한 언론은 네. 리프니츠 카야를 네. 1976년 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체조의 나디아 코마네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는 네. 피겨 단체전 어제 경기는 이번 대회 첫 도입된 경기인데요. 그렇죠. 네. 예상하신 대로 러시아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푸틴 대통령의 말 심판들한테 네네.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요. 자,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네. 심판진이 뭐 러시아 분들이 많고 또 일본 측도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측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김연아의 연기력과 표현력에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의 실력 하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밤 10시와 밤 12시에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 레이스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모태범 선수가 메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별명이 걸맞게 모태범 선수가 충분히 잘 해주리라고 믿는데요. 네. 모태범 선수는 아시다시피 주종목이 500m보다는 1000m가 자기의 주특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500m에서도 사실 금메달은 아니지만 메달권에 있다고 이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흑색 탄환 샤니 데이비스도 모태범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번 대회 네네. 미국의 흑색 탄환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샤니 데이비스 이 선수가 대회 2연패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선수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흑색 탄환이라니까 이 별명이 상당히 무서운데 아주 총알같이 빨리 튄다는 건데 우리 모태범 선수는 뭔가 외신들이 보는 별명 없습니까? 이 정도의 걸맞는? 사실 흑색 탄환이라는 별명도 국내 언론이 지어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모태범 선수가 메달 따면 여기에 걸맞는 별명 하나 저어주십시오. 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고 내일은 이제 컬링 있죠? 내일 컬링 소식도 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국일보의 최영철 기자였습니다.
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로인데요. 홍은 사거리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4차로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쪽으로는 녹번역에서 홍은 사거리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릉 램프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 연희램프에서 정릉 터널까지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노원교 부근 사고가 나는데요. 때문에 수락지하차도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종로는 동대문역에서 신설동역, 반대쪽 용두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3가에서 2가 구간이 어렵고요. 남대문로가 롯데 영프라자에서 숭례문 오거리, 반대쪽 롯데 영프라자에서 을지로 입구역까지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하죠. AI로 인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특히 AI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생 지역과 또 반경 3km의 농가들 이쪽 주변으로 예방적인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살처분이 너무 무차별적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일부 시민단체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살처분은 AI뿐만이 아니라 구지역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발이 더 큰데요. 살처분이 아닌 다른 예방법은 없는지, 또 확산을 막을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우희정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거 AI가 발생하면은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먼저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초기에는 살처분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네. 예방적인 살처분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발생 초기에는 네.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것이 급속한 어떤 확산의 초기 방지 효과는 있습니다. 네. 자, 예방적이라는 것이 미리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리 이제 처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예방적이냐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지 무분별한 살처분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교수님 인정하십니까? 네, 현재 국내 상황은 사실 지나친 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그러시겠습니다만 네. 이 질병의 발생과 유행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만 네. 사람 인플루엔자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울이 돼서 사람들도 인플루엔자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행하거나 창궐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AI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논란되는 건 발생이 철새다 아니다 이러면서 발생 원인을 따져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사람에서도 발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유행하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예. 이번 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건 이 질병의 유행이고 이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물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새를 차단해서 발생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요. 네. 왜 이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확산이 되고 유행이 되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을 할 수 없이 살처분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반영할 때 효과적 예방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건데 효과적인 예방책은 그러면 뭐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공장식 사육이나
그리고 그런 것으로 그 만족되는 우리 소비자들의 그 착각이 사실은 제일 문제고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 효과적 예방책이 될 겁니다. 공장식 사육 그 자체가 철새 이런 것을 통한 확산이나 감염보다는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뭐 철새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인플루엔자의 발생은 사람이건 조류건 돼지건 자연 발생적인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생한 그 인플루엔자가 급속히 유행하고 창궐할 때 아주 그 치명적인 손실을 사람이건 경제적인 건 다 입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생에 대한 시각이라기보다는 유행을 어떻게 막느냐인 거고, 네. 그랬을 적에 그 유행을 가장 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무엇일까 바라본다면, 네. 이 뭐 이런 축산 시스템 속에서의 그 뭐 공장식 축산이라고 말하는 아주 상징적으로 그러한 축산 시스템이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제 공장식 축산이 어떤 것인가라고 좀 상상을 해보면서 이미지를 좀 떠올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게 뭘까라고 좀 개념이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이 동물들을 아주 이 조그만 공간에 집어넣어놓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 먹이만 먹을 수 있도록 목만 움직이게 해놓고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료 효율과 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그 비율까지 계산해서 일정 연령까지만 그런 형태로 키워서 그냥 출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닭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네. 아주 그 비위생적이고 좁은 네. 공간에서 오직 그 상품이 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항생제도 넣고 뭐 그렇게 밀집해서 동물을 키워야 돼야 되니까 뭐 항생제도 넣고 성장 호르몬도 넣고 여러 가지 그 비위생적인 네. 상황 그 깔려 있는 거죠. 아마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도 그런 공장식 축산에 대한 그 영상이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혹시요 저희 정면승부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 이제 축산 농가분이 계시다면은 네.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혹시 저는 드는데 그런 분한테 네네. 뭐라고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네. 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은 사실 생산성의 극대화라는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 축산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장식 축산을 만들기 위해서 또 대량 유통이나 그 체제가 요구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기업, 기업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 좋은 방식이지만 네. 실제 생산하시는 생산 농가에서는 네. 당장은 이것이 그 많은 숫자의 동물을 사육하시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지만 네.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나 네. 또 지금 이번 사태에서 보다시피 그 질병이 유행할 때 도저히 그것을 그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치명적인 그 파괴 효과를 입는다는 점에서는 네. 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네.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 이것은 오직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공장식 사육을 통해서 네. 자라난 동물은 그 사육 기간 중에도 면역 자체가 이미 떨어진다는 건 우리 수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거든요. 네. 거기 이렇게 밀집돼 있을 때 외부로부터 작은 질병, 그것이 예. 부제역이건 AI건 들어왔을 때 자신이 키우는 그 동물들은 치명적으로 그 질병에 의해서 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돈에 관한 문제로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좀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묘안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구미, 특히 유럽식에서 이제 많이 시도되고 또 실제 이런 질병 예방 효과에도 있는 것이 뭐 넓게는 생태적인 축산입니다만 네. 뭐 보다 현실적으로는 순환농법에 의한 유기축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이 공장식 축산을 위한 어떤 그 강화된 사료, 네. 대부분 다국적 식량 회사와 연결돼 있는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농산물로 사료를 만들고 거기서 발생한 분유를 다시 퇴비로 사용하는 네. 일종의 유기축산이 그 가장 먼저 시도돼야 될 방향이죠. 그리고 그것을 유럽에서처럼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군요. 장기적으로는 네. 공장 축산의 그 생산성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이건 건강한 소비와 건강한 그 장기적인 그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네. 나라의 지원이 가장 절실한데 네. 그 좀 안 되는 것이 아쉬운 거죠. 네. 정부에서 결국 비용을 지원해서 유기축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그렇죠. 해주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지원 방향은 네. 공장 축산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질병을 예방하고 유행을 막겠다 이러면서 무슨 공장식 뭐 어떤 좋은 시설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러한 그 질병, 전염병이라는 것은 생명체 간의 문제입니다. 미생물과 동물과 사람이요. 이런 네. 거는 사실 생태적 접근이 중요하지 인간의 어떤 그런 공장식 접근은 대기업과 정말 그 다국적 신약회사를 위한 방식이라는 점을 빨리 정부에서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태학적인 접근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가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AI를 통해서 인간으로의 전염, 결국 네네. 인간의 혹시 질병 또는 뭐 네네. 사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결국은 바이러스 확산, 인간의 전염으로 이어지는 이런 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건 이미 뭐 국제학회에서도 이제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단순히 자연에서 발생했을 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네. 이렇게 창궐하고 유행할 적에는 다른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유전자도 교환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신종 전염병 혹은 예. 신종 병원성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이런 공장식 축산은 인간이 만든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은 뭐 결국은 동물에 대한 어떤 학대나 어떤 생명 병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네. 결국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네네. 살처분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0512님인데요. 정부에서 백신을 못 만드나요? 백신 만들어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네. 이 자연적으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도 좀 많고요. 네. 유전자의 교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지 뭐 H5, N1, 뭐 H-맨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네. 얘네들이 이걸 병원성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주 유효한 백신 만들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뭐 효과는 좀 떨어져도 여러 견종을 다룰 수 있는 백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백신이란 것은 백신을 넣고 일정 몸 안에 면역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질병이 공장식으로 막 타닥타닥 붙어서 축산하다 보니까 확 퍼지기 때문에 네. 백신을 놔서 그 효과를 얻기까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퍼질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제 네.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하면서 네. 이 확산을 막으면 좋지만 확산이 안 될 때, 네. 이때는 어느 그 시점에서부터는 그렇게 무조건 살처분으로 그냥 내내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좀 그런 그 전환을 네. 유연하게 못하고 있죠. 구제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 그건 이제 학자들이 보면 이 시점부터 예방적 살처분이 효과가 없다. 이제 이때는 백신이나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그 전환을 지켜야 되는데, 네. 이제 구제역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조건 살처분으로만 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의 책임을 모면하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러나 아주 이 병원체 특성상 유효한 게 그때그때 나오긴 어렵다는 점이 있고, 또 백신의 효과라는 것은 질병의 확산이 여건이 너무나 공장식 축산에서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조금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예방적 살처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우희정 교수였습니다. 반도유보라 김현욱입니다. 동탄에서 4,600여 세대를 분양한 반도유보라가 2월 동탄을 놀라게 할 중소형 1,100여 세대 아이비파크 3.0을 공개합니다. 와우! KTX 동탄역에서 문화디자인밸리까지 동탄 2신도시 동탄 대로의 중심에서 아이비파크 3.0을 만나보십시오. 문의 1800-0038.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til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네, 청취자 여러분 혹시 본인이 중산층이신지요? 잘 모르시겠으면요. 잠시 후 4라운드에서 경제로 보는 세상에서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3라운드에서 서울대학교의 우희정 교수님과 함께 AI 문제, 살처분 문제, 예방적인 살처분 문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바로 이 질문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AI에 대한 예방적인 살처분 옳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1323님은요. Yes. 살처분을 통해 철저히 방제를 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살처분을 조금 유연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8983님은요. No. 정부가 최악의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네요. 라는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은 분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곧바로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 3사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들 회사의 이익이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이들 카드 3사 손실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순이익이 40% 급감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만 카드 재발급 등의 비용으로 300억 원대의 손실을 본 데다가 오는 17일부터는 3개월 영업정지까지 시작되면서 고객 이탈뿐 아니라 각종 부수 업무에서까지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들 금융사들은 거래가 끝난 고객 정보를 5년 안에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하고 또 수천억 원대의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복권 이야기 좀 들어보죠. 복권 주로 언뜻 생각하면은 소득이 낮은 분들이 많이 구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월 4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복권 구입 비율이 44%에 달했습니다. 이 월 400만 원 이상의 그 구입 비율은 2008년에는 19.5%에 불과했었는데요. 2010년에 29%, 2012년에는 35%를 넘고 이번에 작년에 44%까지 매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 비율은 감소세입니다. 복권 구매자들의 93%는 만 원 이하의 소액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천 원 이하가 45.6%고 만 원 이하가 47.2%, 만 원을 넘어서 구입하는 비율은 7.3%에 불과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네, 이번엔 세금 이야기 좀 들어보죠. 지난해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세금을 많이 못 걷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세입 세출 실적을 마감한 결과 총 세입은 292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총 세출액은 286조 4천억 원을 기록해서 결산상으로는 6조 4천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회계연도로 넘겨줘야 할 2월액이 7조 이상이어서 최종적으로는 7,5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지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특히 국세로 걷어들인 수입이 201조 9천억 원으로 원래 예산보다 8조 5천억 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올해 경제 활성화로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여러분은 혹시 중상층이신지요? 이거 참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또 참 모호하고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또 새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나라의 경제를 든든히 받쳐줘야 할 핵심 경제 계층이라고 하죠. 중산층. 그 정의가 과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는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산층. 이게 과거에 보면 너도 나도 중산층이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우면은 이게 중산층이 뭐냐 뭐 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보죠? 예, 뭐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기보다는요. 보조지표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애매한 중산층 개념 정의를 좀 다시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은 중산층 개념으로 통계청이 주로 쓰는 게 가처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복잡하네요. 복잡하시죠. 쉽게 얘기하면요. 네. 소득이 많은 순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줄을 쫙 한 줄로 세우면요. 네.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를 기준으로요. 소득이 네. 위로 150%, 밑으로 50% 이렇게 중간에 해당되는 가구를 통틀어서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줄을 딱 서서 가운데에서 딱 잡고 예. 네, 위로 150, 예. 아래 50. 예. 네, 이분들을 중산층 가구라 한다. 자, 그런데 언뜻 보면 대충 중간 소득층이 될 것은 같은데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때 좀 문제가 되고 또 왜 필요한가요? 예,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서 구하면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65% 정도는 중산층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절반 정도는 자신이 중산층이 아니로 그 밑에 하층민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통계청이 2013년 사회조사를 하면서 전국의 17,000여 명한테 소득, 직업, 교육, 재산을 고려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당신은 지위가 어떠냐 이렇게 설문을 해보니까 47%가 나는 하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51%만 중간층이고 나머지 2% 정도만 나는 상류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통계치로는 65%가 중산층인데 막상 체감으로는 51% 정도만 중산층이니까 한 14% 정도는 통계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잘못 느끼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러네요. 네. 체감 중산층, 체감 하층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전에 비해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일단 통계로 쓰이는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속하는 가구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1990년도에 보니까 이게 74%였는데 전체 가구 수 중에서요. 2000년에는 70%로 내렸고 2010년에는 67%에서 작년에 65%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중간층 소득 가구의 절대 숫자가 줄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절대 중산층 가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여기 중산층에 속해져 있는
그 가구 중에 나는 전혀 중산층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가구 수가 그만큼 늘었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수입. 예. 너 월 수입 얼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예. 네. 어느 정도 봐야 될까요? 이 통계치로 나오는 거는요. 2012년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딱 중간 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4,251만 원입니다. 연애요. 여기에 이제 50%부터 150%까지를 중산층으로 분류를 하니까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연 기준으로 보면 최저 2,126만 원에서 네. 최고 6,377만 원까지가 현재 중산층으로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126만 원이면 월 소득 1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4인 가족 네. 기준으로. 이걸 중산층이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이 네. 되냐 이런 건데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가 월 163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보다 10몇만 원 더 벌면 중산층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체감하는 것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뭐 조금 거친 이야기로 하면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네. 몇십만 원 더 벌면 중산층이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면 정부 기준 자체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역대로 보면 정부가 그때그때 정책 만들면서 유리한 기준을 가져다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8월인가요?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소득 3,45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세금이 다만 몇만 원이라 더 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450만 원부터는 중산층으로 본 건데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는데 중산층이라고 세금 더 내라고 하니까 그때 폭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세금 거둘 때는 이렇게 중산층 맞습니다. 기준을 네. 밑으로 확 넓혀놓고 네. 반대로요. MB정부 때 부자 감세한다고 공격을 하니까 네. 연소득 8,800만 원까지는 중산층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8,800만 원도 세금 부과의 기준에는 과세 표준이니까 실제 소득은 1억 원이 훨씬 넘는 가구까지 중산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내면서 유리하도록 그때그때 중산층의 기준을 달리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때 달라요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정권 때마다 그때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중산층은 소장님 보실 때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요. 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들으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좀 들어보시죠. 네,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월 평균 500만 원 이상 소득에 2000cc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부채 없이 30평형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1억 원 정도의 예금에 매년 1, 2회 정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중산층이다. 너무 높죠. 청취자분들 가운데. 근데 이런 정도 돼야지만 네. 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여론들이 인터넷에 있어요. 네.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평균 500만 원 이상 소득에 2000cc급 자동차, 부채 없이 빚 없이 30평형대 아파트, 1억 원 정도의 예금. 어휴. 앵커님은 여기 해당됐습니다. 아유, 전혀 아닙니다. 전혀. 매년 1, 2회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요. 네. 예, 그런데요. 실제 다른 거 다 놓고서도요. 수입은 대략 4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중산층이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012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요. 494만 원은 돼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있고요. 작년에 국민일보가 조사한 것도 보니까 연소득 기준으로 6,200만 원은 돼야 중산층이다. 이런 답이 나왔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현대경제원이 재산을 기준으로 물어보니까 7억 8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중산층이다.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환산해 보면 서울의 30평 아파트 한 채에다가 현금 1억에다가 2천만 원 자동차 요 정도 하면 대충 7억 8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 이제 이 중산층 분류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도 청취자분들은 나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또 이런 그렇죠. 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외국은 그러면 어떠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우리 돈으로 한 3인 가족 기준으로요. 7,400만 원 정도라고 조사가 된 게 있고요. 독일은 월 평균 522만 원 정도 수입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본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높지만 월 500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그닥 차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돈 자체만을 놓고 보면요. 그렇죠. 네. 세 나라 모두 다 이제 물가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남만큼 사는데 드는 돈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다른 거는 연간 한 30일 정도 되는 휴가를 다 챙겨 쓰고 이 정도 수입이라는 거고 우리는 뭐 채 일주일 정도 쓰고 이 정도니까 삶의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일이나 유럽 나라들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런 수입 같은 외형적인 조건만으로 중산층을 나누는 것도 좀 그다지 탐탁치 않은 면도 있는데 다른 사례 없습니까? 뭐 우리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좀 있긴 한데요. 네. 프랑스 경우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뽕피두 전 대통령이 중산층을 정의한 게 있는데요. 네네. 먼저 외국어 구사가 돼야 되고요. 네.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손님을 네. 대접할 줄 알 정도의 네. 요리 실력이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도와야 되고 꾸준히 네.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중산층을 분류했거든요. 이거 아주 좀 멋있네요. 예, 멋은 있는데 우리하고 심정적으로 괴리 좀 있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불의와 불법에 대응해야 된다. 네.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독선적이지 말고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 뭐 네. 이런 기준이 중산층이고. 영국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의 네.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이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뭐 이런 정성적인 기준으로 중산층을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계급으로서의 중산층보다는 네. 사회적 계급으로서의 중산층을 더 의미 있게 보는 건데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월 180만 원 수입 있는 사람한테 약자를 돕고 외국어하고 대접할 만큼 요리 배우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활할 만큼 수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네요. 또 청취자분들 가운데 본인 취향인 나라가 어딥니까? 이 한국인지 영국인지 미국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실 일단 보면은 중산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통계적으로 줄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그렇죠. 특별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몰락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55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부모님 봉양 열심히 했고 자식들 교육 열심히 시키다 보니까 이 변변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세대라고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 창업에 그만큼 많이 나서게 된 건데 네. 바로 이분들이 전체 도산하는 사람들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분들의 자영업 진출이 활발하다는 건데 작년 한 해 동안 보니까요. 전체 자영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서 5만 6천 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50대 그러니까 이분들의 창업은 오히려 3만 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확률적으로 계속 도산을 많이 하게 되니까 바로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자영업에 유독 많이 뛰어든다고 보세요? 예, 물론 이제 절대 인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많기도 한데요. 이분들이 한창 소득을 많이 올릴 때 실질 소득이 좀 줄은 걸로 나옵니다. 2000년대 들어서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국민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보니까 연평균 3.95%였는데 이게 노동 생산성 증가율 4.1%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2008년 이후로 보면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전체 소득에서 기업 소득의 비중은 계속 오르고 그만큼 기업 저축에 늘면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었는데 마침 이때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소득을 한참 많이 올리는 시기하고 겹쳤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가 안 됐을 때 은퇴를 하게 된 거고 마침 또 때마침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산 수익도 그만큼 줄어든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김밥 가게라든지 치킨집 같은 생계형 골목 상권의 자영업 이런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재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신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용 측면에서도 하층민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새로 사업을 하기나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개인 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인 사람. 이걸 이제 4인 가족 기준 수입으로 보면 이 중산층일 가능성이 많은 이제 부류인데요. 이 사람들 중에 100만 명 이상이 2008년 이후에 신용등급 기준으로 7에서 10등급. 그러니까 저신용자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더 심각한 거는요. 이렇게 저신용도층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채무자들이 연간 소득의 84%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저신용 상태를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이제 중산층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빨리 중산층 이상으로
굳이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빨리 이전시켜야지만 우리 저임자 문제, 뭐 중산층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 문제 그리고 또 복지와 관련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자. 그래서 부자세를 걷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증세에 대한 얘기 참 조심스러운데 이게 뭐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먼저 급하게 써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라도 좀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가장 시급한 거 두 가지를 꼽자면요. 교육하고 주거 문제인데 이 경제적 하층민이 중산층으로 도약을 하려면 사실 어엿한 일자리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바로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 바로 서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이게 뭐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거주 비용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요.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요. 가구 수입 대비해서 전월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니까 30%가 넘고요. 여기에다가 난방비나 전기요금, 상하수도 같은 주거비를 포함해서 보니까 40% 이상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상적으로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어렵고요. 계층 간의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들 주거 안정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뛰는 전셋값 따라잡는 게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었는데 이게 방법이 아니다. 이런 거죠. 다 빚이고 생활비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이런 거 빨리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중산층 이야기하니까 또 답답하네요.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경제로 보는 세상 중산층 문제에 대해서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2월 10일 월요일인데요. 뉴스 정면 수문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983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